내가 연을 끊겠다 했으니 이제 더 이상 내 자식도 아니다. 당장 나가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요. 결국 진호 씨한테 다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린 뭐가 되는 건데요? 내가 되는 게 뭐든 이 집에서 나가라. 두 번 다시 이 얘기 꺼내지도 마라. 문이 닫히는 순간 한 가족의 인연도 함께 끊겼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을 내보내는 건 그 어떤 부모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이 사연은 그 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그날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70이 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제가 40을 막 넘겼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제게 남은 건 친아들 민수와 조카 진호였습니다. 진호는 제 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제 품에 안겼죠. 그때 제 동생이 병원 복도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남긴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언니, 진호 좀 꼭 부탁드려요. 저는 그 부탁을 가슴 깊이 새기고 두 아이를 차별 없이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수나 진호나 제겐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도 명절에 사주는 옷도 똑같이 맞췄습니다. 학용품이 다르면 두 아이의 가방 속을 함께 살펴보고 새로 사줄 땐 색깔만 다르게 사주었죠. 혹시라도 한쪽이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려고요. 민수는 어려서부터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교과서와 참고서를 펴놓고 스스로 공부를 했고, 시험만 끝나면 늘 상위권 성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늘 이 아이는 장래가 촉망된다고 하셨죠. 어머니, 나중에 좋은 회사 들어가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손이 얼얼해질 만큼 더 일할 힘이 생겼습니다. 진호는 민수만큼 공부에 소질은 없었지만 손재주와 성실함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방학이면 목공소에 나가 잔심부름을 하거나 시장에서 박스를 나르며 용돈을 벌었죠. 이모, 이거 제가 벌어온 거예요. 이모 좋아하시는 꽈배기라도 사 드세요. 아이가 내민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꼭 그 꽈배기를 사다 놓고 아이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떡을 팔고 오전엔 식당 일을 하고 오후엔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손에 굳은 살이 단단히 박히고 밤이 되면 발이 퉁퉁 부어올랐죠. 그래도 아이들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지친 줄 몰랐습니다. 민수는 결국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려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습니다. 그 무렵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저쪽 땅이 곧 개발된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잠깐은 그 땅을 살까 고민도 했지만 제 눈앞에는 등록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죠. 땅은 나중에 사도 되지. 지금은 공부가 먼저야.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진호는 대학 대신 기술을 택했습니다. 직업학교에서 전기와 설비를 배우고 졸업 후에는 바로 일터에 나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가끔 번 돈으로 과일을 사다 주거나 전구를 갈아주곤 했습니다. 이모, 형광등 깜빡이네요. 이참에 새 걸로 바꾸죠. 그렇게 작은 일들을 묵묵히 챙기는 모습이 제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던 시절도 있었지만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 자주 나가진 못합니다. 대신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냅니다. 요즘은 동네에도 변화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주택가였는데 이곳저곳에 재개발 얘기가 돌고 집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이야기가 오갈 때면 그냥 웃으며 듣고 넘깁니다. 제겐 그저 오래 살아온 이 동네가 편안할 뿐입니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통화는 예전보다 짧아졌지만 명절이면 과일 상자와 선물을 챙겨 보냅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몸 챙기세요. 전화 속 아들의 목소리는 늘 바빴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카인 진호는 여전히 자주 찾아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김치를 담가오고 김장철이면 아예 절인 배추를 가져다 놓습니다. 이모, 이번 김장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절임도 제가 해놨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그런 순간마다 제 마음은 잔잔히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큰 갈등도 불화도 없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류가 조금씩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30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놀람보다 먼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기쁨과 허전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모처럼 된장국을 푹 끓이고 나물과 제육볶음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그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반찬을 집는 속도가 조금 느렸습니다. 저는 혹시 입맛이 안 맞나 싶었지만 괜히 묻는 건 서로를 불편하게 할 것 같아 그냥 웃으며 국을 더 덜어주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아들이 주도했습니다. 어릴 때 얘기했잖아. 내가 여기 골목에서 자전거 타던 거. 그 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그녀와 추억을 나누고 있었고, 저는 음식을 식지 않게 덜어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시선이 제 쪽을 오래 머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은 하얀 장식과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서 있었고, 저는 하객들에게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객 중 몇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아드님 장가 가시네요. 축하드려요. 아들이 가정을 꾸린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이제는 제 곁보다도 새 가정을 챙길 날이 많아질 것 같아 마음이 한켠 허전해졌습니다. 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돌아와 인사드리러 왔지만 예전처럼 장난스럽게 제 집에 눌러 앉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바쁜 회사 일 얘기를, 며느리는 새로 맞춘 가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이젠 제 집보다 자기들 집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간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아들 부부는 회사 근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한 달에 한두 번 제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저는 부지런히 음식을 차리고 반찬을 챙겨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늘 바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엔 장모님 댁에 가야 해서요. 저는 늘 그래라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끊고 나면 괜히 손끝이 조금 시려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당연히 올 거라 생각하고 전을 부치며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준비가 늦어지는 건가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언제 오니? 준비는 다 돼 있다. 아들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회사 일로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어요. 명절 끝나고 들를게요. 저는 놀랐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일 잘 보고 와라. 그렇게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다른 이유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출장 갔다가 장모님 댁에도 잠깐 들렀어요. 거기서 장인어른이랑 얘기할 일이 있어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편 진호는 명절 전부터 제 집에 와 전을 부치고 김장을 거들었습니다. 이모, 동태전은 제가 맡을게요. 불 조절이 중요하잖아요. 그는 말없이 손을 놀리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명절 당일에도 아침 일찍 와서 차례상을 준비하고 끝나고 나서는 설거지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와 단둘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모양 좋게 부친 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민수 부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저는 묵묵히 밥을 뜨다가 조용히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낯설 만큼 오랜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끔 전화를 하던 아이가 결혼 이후로는 이렇게 날짜를 잡아오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그래, 오너라. 뭐 해줄까? 지난번에 좋아하던 고등어 조림 해줄까? 아들은 잠깐 웃는 소리를 내더니 그거 좋죠라고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 아내는 오늘 약속 있어서요. 겉옷을 벗으며 거실을 한번 둘러보던 아들은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요즘 동네 분위기 많이 변했네요. 저는 부엌에서 냄비 뚜껑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장 보러 다니는 길 말고는
나갈 일이 없어서. 아들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더니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쪽 골목 보세요. 재개발 들어간대요. 어머니, 땅 있는 곳도 여기 포함이에요. 스크린에는 붉은 선으로 표시된 구역 지도와 사업 승인이라는 글씨가 크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조용히 사는 게 편하지. 아들은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보상금이 적어도 18억은 나올 거예요. 숟가락을 들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은 곧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서류 같은 건 나중에 정리해 두시면 편할 거예요. 저는 그저 밥상에 반찬을 더 얹어주며 말을 돌렸습니다. 밥 먼저 먹자. 이런 얘기는 천천히 해도 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 한 숟가락을 뜨고 곧장 그릇을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오래 머물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때 서류 하나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진호가 들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양손에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시장에 좋은 무랑 파가 들어왔어요. 한 짐 샀더니 생각보다 무겁네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다 들고 왔냐. 차라리 조금씩 사오지. 이모가 요즘 혼자 사시니까 있는 동안 넉넉하게 드시라고요. 이게 더 편해요. 진호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팔을 가지런히 풀었습니다. 무사히 사이에는 고깃덩어리와 된장이 봉지째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시장에서 아는 정육 사장님이 챙겨주셨어요. 끓여 먹으면 몸에 좋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와 파를 정리해 찬장에 넣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진호가 무심히 물었습니다. 이모, 민수 형 요즘 자주 와요? 아니, 가끔 오지. 왜? 아니에요. 형이 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 이모 집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냐? 하고.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진호는 별 뜻 없다는 듯 물을 잠그고 손을 털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장사하던 시절 어렵게 장만했던 작은 땅의 서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땅은 20년 넘게 값이 오르지 않아 주변에서는 다들 괜히 샀다고 했던 곳입니다. 저 역시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두었던 땅이었죠. 하지만 며칠 전 아들이 말한 재개발 소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다시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저녁에 끓인 국물처럼 마음은 오래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오세요. 아내가 저녁 준비한다고 하네요. 아들 부부가 먼저 초대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아니요, 요즘 자주 못 뵈서요. 오시면 좋죠. 전화를 끊고 나니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간다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시장에 나가 과일을 한 상자 샀습니다. 아들 녀석은 복숭아 좋아하던데. 과일 가게 주인이 좋은 걸로 담아줄게요 하며 봉지를 묶어줬습니다. 약속 당일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을 보며 모자를 한 번 고쳐 쓰고 주름진 코트를 매만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잠시만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올라오시느라 힘드셨죠? 저는 과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조금 사왔다. 너희 먹으라고. 아이, 뭐 이런 걸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상자를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제법 쌀쌀하죠. 그러게 바람이 차더라. 어서 앉으세요. 곧 밥 다 된대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소파 옆 테이블에는 잡지 몇 권과 며느리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이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놓인 장난감 상자가 눈에 띄었지만,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 두부조림, 고기 반찬 한 접시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요즘 간단하게 먹는 게 습관이 돼서요. 며느리가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든 건강하게 먹으면 됐지. 셋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다음 달까지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바쁘겠구나. 며느리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 프로젝트 끝나면 또 출장도 가야 하고요. 일정이 계속 빡빡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제 이야기가 들어갈 자리는 별로 없었습니다. 잠시 대화가 끊기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동네 공원 근처에 새 아파트 짓는 거 보셨어요? 아니, 난 잘 모르는데. 요즘 부동산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같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은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는 그릇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부르러 방으로 들어갔지만 아이는 이리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자 괜히 자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 앞까지 배웅을 받으며 나왔지만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들네 집을 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수 잎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쁘다 했을 그 풍경이 오늘은 이상하게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상도 소파 위 접힌 담요도 다 허전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아 결국 창가에 앉아 새벽이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다가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진호였습니다. 그냥 뭐 그럭저럭이지. 왜?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자꾸 떨렸습니다. 진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가서 밥 한 끼 대접할게요. 요즘 날도 선선하고 이모가 좋아하시는 들깨 미역국 끓였어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울컥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 하러 바쁠 텐데. 괜찮아요. 사실 이모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이 어쩌다 이렇게 뭉클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무렵 진호가 왔습니다. 양손에 봉투를 들고 얼굴엔 그 특유의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모, 아랫집 아주머니가 열무김치 담갔대요. 나눠주셨길래 가져왔어요. 그래 들어와. 주방엔 진한 국물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진호가 들깨 미역국을 덮이는 동안 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허리 굽혀 국을 휘젓는 모습, 김치 그릇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손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진호는 설거지를 마친 뒤 소파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이모,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좀 지친 거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에는 가을밤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진호야, 너 기억나니? 너 어릴 때 독감 걸렸을 때 내가 열이 너무 높아서 내가 응급실까지 들쳐 업고 갔던 거. 진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죠? 초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어요. 그땐 너희 둘 다 내가 지켜야 했거든. 진짜 내 새끼처럼 키웠지. 목이 또 메여왔습니다. 진호는 말없이 제 옆에 작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이모, 그거 알아요? 제가 처음으로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날도 그날이에요. 이모가 눈물 흘리시는데 내가 꼭 어른이 돼서 이모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속 깊은 데서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아침마다 이모, 시장 같이 가요. 밥은 챙겨 드셨어요? 하며 연락을 해왔고, 전 그 작은 안부에 하루를 견뎌낼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동네 뒷산에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숨이 턱에 찼지만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이모, 여긴 봄 되면 벚꽃 예뻐요. 그때 같이 와요. 그러자 진호야. 그날 밤 혼자 있는 집에서 진호가 사온 유자차를 마시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식당에서 허리 부러져라 일하고 시장 한 구석에서 떨이 고추 팔면서 모은 돈으로 산 그 땅. 그 땅은 내 피와 땀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민수가 필요하다며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난 망설였지만 그 말투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단 한 번도 내게 그 땅이 필요하다는 말조차 꺼낸 적 없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동네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자식이란 건 말이야, 누가 낳았느냐보다
누가 마음을 주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넘게 그대로 있었던 등기 서류를 꺼내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수첩에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진호에게 진심을 담아.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들었던 연을 끊겠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로 내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억지로 웃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없이 문을 열고 거실로 들였습니다. 앉자마자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전에 말씀드린 그 땅 지금 팔면 금액이 훨씬 오를 거예요. 이번이 기회예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사정이 어렵다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땅은 내가 젊을 때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거다. 아무 생각 없이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친아들인데 그걸 안 주고 진호 씨한테 주신다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인데요. 그 순간 현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이모, 전화 드렸는데 안 받아서 그냥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며느리는 진호를 보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침 잘 왔네요. 얘기 잘 됐어요. 어머니 재산 진호 씨가 받는다면서요. 참 운이 좋네요. 진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모님께서 주신다고 한 말 한 적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모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래. 그 땅은 우리 가족의 자산이야. 너한테 가는 건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라. 며칠 전 내가 연을 끊겠다고 한 말 다 기억한다. 그게 내 속마음이었다면 지금 우린 아무것도 아닌 사이다. 아들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감정이 격해서. 아니다. 감정이 격하면 진심이 나온다. 내가 이미 나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자식도 아니다. 그러니 당장 나가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세요. 나가라. 더 이상 이 문제로 내 집에 발 들이지 마라.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남은 거실엔 정막이 흘렀습니다. 진호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마음 진정하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곁에 있잖아요. 그 말에 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서야 거실 공기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문을 닫고 나간 뒤 집안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마음 한켠이 시원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부엌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은 분명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던 건 진호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진호는 주말마다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모,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장에 같이 가서 따뜻한 국 끓일 재료 사와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걸을 때면 예전에는 홀로 이 짐을 들던 제 모습이 스쳤습니다. 무거운 고추 자루를 들던 손, 얼어붙은 손가락을 비비며 가게 문을 닫던 겨울. 그 모든 시절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마음속 빈자리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자리를 진호의 따뜻함이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뭔데 그래? 무슨 일 생겼어? 진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얼굴을 붉혔습니다. 사실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모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데려와 보겠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얼마 뒤 진호는 그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말투와 눈빛에서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할게. 결혼 준비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드레스 가게에서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진호는 이모가 꼭 앞줄에 앉아 있어야 한다며 저를 계속 챙겼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단정한 양복을 입은 진호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가가 젖었습니다. 주례가 끝나고 진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순간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혼 후에도 진호 부부는 자주 제게 들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이 함께 먹는 밥그릇이 놓였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대신 새로운 며느리가 제게 차려주는 밥상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가끔은 아들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려 고생한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고, 이제는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들하고는 요즘 잘 지내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을 끊었다네. 하지만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아이가 곁에 있어. 그걸로 충분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진호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모,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같이 저녁 드시죠. 집안에는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핏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내 인생이 증명하는구나.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은 피보다 진한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아들의 무심함 속에서도 곁을 지킨 진호와의 인연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